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요리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덥지근하고 기운 없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우리 몸에 좀 기력을 불러넣을 수 있는 우럭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요리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다시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산을 꼭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일부 서해안으로는 호우특보가, 그밖에 전국적으로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에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고요.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집중호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틀 전 서울에서 나타났던 극한호우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최대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250mm 이상, 충청과 강원에도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릴 때 벼락과 함께 순간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5.6도, 강릉은 24.4도, 대전은 25.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26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남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여성 유튜버 스토킹한 구독자입니다. 여성 유튜버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 구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여성 유튜버의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 임 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임 씨는 지난 8일 밤 여성 유튜버의 집 앞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이 잠시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집까지 찾아와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인데요. 더 놀라운 건 임 씨가 몇 년 전에도 이 해당 유튜버에게 범죄를 저지른 그런 전력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임 씨는 몇 년 전 해당 유튜버의 집에 들어가 여성 유튜버를 또 폭행했던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스토킹 혐의도 적용해 잠정조치 1호에서 4호까지 를 신청했는데요.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1호 서면 경고를 하는 것부터 최대 1개월 유체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 조치까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이나 인터넷 방송상에서 여성 진행자를 상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많고 이런 인식이 스토킹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면서 이러한 문화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유통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중범죄를 저지른 일 왕왕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꼭 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아쉽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한탕 노린 해수욕장 샤워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입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나사 해수욕장은 평상 이용 시에 샤워 비용을 포함해서 4만 원에서 7만 원, 샤워만 하면 1인당 만 원에서 2만 원을
어촌 개원들에게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름 한철 한탕을 노린 이런 상술이 가능한 건 와, 네. 이곳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은 관할 지자체장이 직접 관리, 운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이 있거나 규모가 작아서 해수욕장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변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나사 해수욕장이 바로 여기 해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 조례 대신에 어촌계나 번영회 등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정해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주민들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신청 후에 사용료를 낸 뒤에 이런 사전 절차를 거치고 요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에 이들이 낸 금액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05일 동안 사용하는 비용으로 낸 돈은 총 96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어촌계에서는 지급하고 네. 관광객들에게는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조례로 정한 샤워장 이용료는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이다. 그리고 만 6세 이하는 무료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일반 해변은 점용 사용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해줄 뿐 조례 적용을 받지 않고 요금을 단속할 권한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네. 뭐 휴가철이고 대목이라지만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안 안 가게 가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비지정 해변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긴 하지만요.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는 곳이 적지가 않습니다. 경북 경주 관성 솔밭 해수욕장은 허허벌판인 모래사장에 돗자리만 깔아도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10,000원을 걷어간다고 하고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그리고 왕산 해수욕장, 한화계 해수욕장, 십리포 해수욕장 등도 개인이 들고 온 텐트나 그늘막을 치기만 해도 최대 자릿세 2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우, 2만 심지어 발만 씻어도 1,000원을 받는 곳이 있기도 에? 합니다. 지자체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는 않는데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비지정 해변들이 있기 때문에 감시의 눈 밖에 있다고 하고요. 지정 해수욕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네. 거기에서 자리만 깔아도 10,000원, 2만 원, 발만 담가도 발 1,000원. 씻어도 1,000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어? 그래도 할 수 없이 온다 이거죠? 네네. 예, 가나 봐라. 아, 다음 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디스코 팡팡 DJ들의 종합범죄 게이트입니다.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이 이용객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요.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티켓을 팔기 위해서 VVIP 제도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어린 여학생들의 팬심을 이용해서 10대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는데요. VVIP 제도는 한 장에 4,000원짜리 표를 50장을 사면 DJ가 함께 스티커 사진을 찍어주고 100장을 사면 손편지를 써주는 식입니다. 특히 VVIP는 단 한 명만 둬서 10대 학생들 간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단골 손님은 400장에서 500장을 한 번에 사면 데이트도 해줬다. 자신도 디스코 팡팡 직원들과 볼링장을 가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같은 소유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디스코 팡팡 업장 역시 비슷한 제도를 두고 표를 가장 많이 산 사람한테만 DJ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시켜주는 차별을 뒀습니다. 자신을 VVIP라고 밝힌 한 여중생은요. 기존 VVIP가 달성한 실적을 깨야지만 다른 사람이 VVIP에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여중생은 좋아하는 디스코 팡팡 직원 오빠의 퇴근을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실적을 채워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뭐 팬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는 것과 좀 비슷한 건데요. 이런 청소년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혐의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무려 10가지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이용권을 대량으로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이용권을 판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는 청소년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대가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들을 직접 집으로 불러서 성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했고 막차가 끊긴 손님들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모텔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건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이들 일부는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합성 마약류를 흡입한 정황도 경찰에 포착됐고요. DJ 연습생 일당에게도 피해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아, 저게 디스코 팡팡이 그냥 단순 놀이기구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완전 범죄죠. DJ가 막 뭐 이렇게 하면서 흥을 네. 돋우고 이러는 모양이죠. 야, 이거 깜짝 놀랐네. 저런 짓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의 역사 알아보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습한 장마철이 왔습니다. 습기야 카라. 여러분들에게 제습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카랑카랑.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먼저 돌아가 볼까요? 1979년 7월 1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9년 7월 16일은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에 진출한 날입니다. 네, 국내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하던 차범근이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로 독일에 진출을 하는데요. 독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차붐, 갈색 폭격기 이런 애칭으로 불리게 되죠. 네. 박지성, 손흥민 이전에 우리에겐 차붐이 있었다. 네. 분데스리가의 전설. 차범근 선수 경기 그때 한창 할 때는 아침에 학교 가면 어제 봤어? 어제 봤어?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네, 근데 단순히 해외 진출한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분데스리가라는 그 큰 리그에서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처음 이렇게 축구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차범근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키가 크고 특히 달리기가 빨랐어요. 중학교 시절에 필드하키 선수를 했는데 팀이 해체되면서 축구부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축구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겠죠. 밤늦게까지 혼자 운동장에서 자기 혼자 축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고 1년 뒤 고3 때 최연소 성인 국가대표팀에 뽑혀서 이라크와 아시안컵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부터 국가대표팀 스트라이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독일로 진출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차범근 세 글자, 그 이름 석자를 알린 경기가 있었잖아요. 말레이시아전인가요? 네. 왜 뒤에 세 골을 그냥 몰아넣었던. 네, 맞습니다. 그게 1976년 대통령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따서 박스컵이라고 하던 대회였는데 말레이시아전이었어요. 그때 한국 축구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정말 호영호재했어요. 네. 그 나라를 그렇게 못 이겼습니다. 네. 그때 차범근이 그때 나이가 23살에 불과했지만 대표팀의 핵심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드라마를 쓰는데요. 대한민국이 전반에만 3골을 실점해서 3대0으로 끌려가다가 후반에 한 골을 넣어서 3대1로 만회해서 추격을 하는데 한 골을 더 먹어서 4대1로 지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이 불과 6분, 7분 정도. 자, 관중들이 이제 졌구나 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차범근이 6분 동안 3골을 내리 넣은 거예요. 그래서 4대4 동점을 만듭니다. 자, 무승부로 만들었고 이 기세를 타고 한국이 이 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야, 이 근성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큰 점수차로 지고 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독일에는 어떻게 진출하게 돼요? 24살에 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100경기 출장을 달성합니다. 이걸 축구에서는 센츄리 클럽이라고 하는데 네. 아, 네네. 대단히 어려운 기록이에요. 국가대표팀 통산 최다 출장 공동 1위, 최다 득점 1위 이런 기록을 다 세운 다음에 이 박스컵에 참전한 독일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의 코치가 차범근을 눈여겨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했겠죠. 그래서 1978년에 독일에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팀하고 계약을 해서 독일로 갔는데 병역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게임 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무를 마치고 다시 독일로 간 것이 1979년 프랑크푸르트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때 분데스리가 가서도 활약이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네. 네, 차범근은요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 중 한 사람이에요. 서독에서 귀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부과했습니다. 최전방 투톱으로 뛰면서 308경기에서 98골을 넣었는데 대단한 기록이지만 더 대단한 거는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 페널티킥을 넣었으면 120골 이상을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죠. 프랑크푸르트가 1980년 UEFA컵 우승을 하는데 여기에 크게 기여를 했고 이듬해 독일의 DFB 포칼 우승컵을 들어요. 이때가 프랑크푸르트의 전성기였는데 이 전성기를 이끈 선수가 바로 차범근 선수였던 거예요. 1980년 세계 축구 베스트 11 1985-86 시즌 분데스리가 MVP 연봉 랭킹 3위. 자, 피파 선정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수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인데도 정말 잊지 못할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308경기 동안 옐로 카드를 딱 한 번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10년 동안 8경기. 10년 동안 옐로 카드 하나면 진짜 페어플레이어상 정말 그렇죠. 받을 만. 네, 그러니까 네. 이 그라운드의 신사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거고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죠. 네, 89년에 독일에서 은퇴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가대표 감독, K리그 감독을 맡아요. 그런데 축구 해설도 하잖아요. 네, 네. 네, 저 2002 월드컵 때 그런 해설을 하잖아요. 모두 우리의 아들입니다. 근데 맞아요. 거기에 정말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소년 축구교실, 차범근 축구교실 만들었는데 그때까지 한국의 어린들이 축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전부 맨 땅에서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잔디에서 축구하는 걸 좀 보고 싶다. 네. 이래서 유소년 축구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하는데 기성용 선수, 박지성 선수가 여기 축구 선수, 이 축구 교실 출신이에요. 차범근 축구교실 출신이에요? 차범근 선수의 등 넘버 11번. 이것이 정말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번호로 지금까지도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막내도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수로 나오나요, 나중에? 선수가 꿈인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냉정하셔서.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73년 7월 1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3년 7월 13일은 한국인들도 모두 좋아하는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1집 앨범이 발매된 날입니다. 자, 퀸은 데뷔 후 총 35장의 앨범을 발매해서 전 세계에서 2억 장을 판매를 해요. 2억 장입니다. 그 시작이 있었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한국에서 이 인기는 정말 독보적이죠. 거기다가 이 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2018년에 개봉이 됐는데 네. 한국에서 1000만 정도의 관객을 동원해요. 그래서 퀸의 실제 공연을 본 사람들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퀸에 대해서 알게 되고 퀸의 인기가 한국에서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네. 자, 이 영화 다 보셨어요? 그럼요. 3번 봤어요. 저는 2번 봤습니다. 아니, 왜냐면 뭣도 모르고 그냥 봤다가 그 다음에 오디오 좋은 기계가 있는 곳에 가서 또 보게 되는 한 번 더 거예요. 보고. 그죠? 저는 머큐리 옷 똑같이 입고 영화관 한 번 더 가가지고. 이거 수염 붙이고 가신 거 그래 아니에요? 안 했는데 옆에 분 붙이고 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마지막 그 공연 장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공연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영화가 진짜 대단했어요. 정말 잘 네. 만든 영화죠. 근데 영화 보면은 우리가 위일 라큐라든지 위아더 챔피언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저희 세대는 아니라 가지고 저는 CF라든지 예능에 나오는 그런 노래를 알고 있었다가 영화 보니까 이게 퀸 노래였구나 싶었는데 그만큼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하고 나서도 이게 계속 예능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대단했던 노래라는 거죠. 네. 수많은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네네. 영화 인기가 늘어나면서 이 보컬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원래 이게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네, 출생이 좀 복잡합니다. 194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잔지바르라는 데서 태어나는데 이 잔지바리가 지금 탄자니아예요. 부모 국적은 인도입니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던 시절에 그 부모가 역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잔지바르에서 근무하다가 프레디를 낳은 거죠. 그런데 또 혈통은 인도인이 아니고 인도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계통.
이런 사람들을 복잡하네. 파르시라고 하는데요. 네.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조로아스터, 우리에게는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동일한 이름이죠. 네네. 프레드는 이 인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18살에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해서 대학교 졸업할 무렵 영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원래 파루크 불사라가 본명이었는데 인도에서 학교 다닐 때 프레드라는 영어식 이름을 스스로 붙였고 퀸 데뷔 직전에 성도 머큐리라고 바꿨습니다. 정의해보자면 이란 혈통이에요. 근데 네. 인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네. 근데 태어난 곳은 아프리카 잔지바르야. 원적이 잔지바르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복잡하네. 그럼 퀸은 어떻게 결성이 된 거예요? 네, 원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 두 사람이 스마일 밴드라는 걸 결성해서 활동했는데 이 밴드에서 보컬이 갑자기 탈퇴를 해요. 그러면서 프레디 머큐리를 보컬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로 존 디콘을 다시 영입하면서 네인조 그룹을 만들게 된 거죠. 네. 영화에서는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웃사이더들을 위해 노래하는 아웃사이더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알고 보면 이들이 엘리트들이라고 하던데요. 네, 학력이 좋아요. 네. 아웃사이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브라이언 메이는요, 세계 5대 공과대학이라고 자칭하는 런던 임페리얼 대학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천문학. 네, 그래서 나중에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지내요. 그래요? 또 얼굴 마담입니다. 그 드러머 로저 테일러는 치과 대학생이었고요. 어머. 베이스 존 디코는 킹스 칼리지 전자공학과 출신이었는데 실제로 기계를 만들고 음향 효과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프레디 머큐리 자신도 유명 미술대학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퀸의 앨범을 직접 디자인을 합니다. 4명 모두가 연주 실력, 작곡, 작사 다 잘했어요. 그래서 네 사람 모두가 영미 차트에서 각각 10위권 이내에 오르는 노래를 만들어서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가요제 나왔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 명분대 출신이라서. 네. 아니 근데 그 퀸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마마 just killed a man. 예, 보헤미안 랩소디 아닙니까?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네, 아주 좋은 노래인데 가사는 엄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맞아. 이런 얘기잖아요. 네. 자,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데뷔를 할 때 매니저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이 매니저와 결별하고 음악사와 소송 끝에 자유몸이 된 다음에 비틀스를 배출한 대형 음악사 EMI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꿈꾸었던 노래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인데 여기에는 오페라, 락 이런 여러 가지 음악이 전부 들어가 있는 아주 복합, 요즘 말로 융복합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닝 타임이 무려 5분 57초나 된다는 거죠. 이래서 오페라, 하드록, 발라드 이런 여러 형식 막 들어있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걸 과연 그대로 내줄까 하는 이런 그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한 DJ한테 얘기해가지고 데모음반을 만들어서 이걸 방송사로 가지고 가서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길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가 계속 나오니까요. 무려 9주 연속 1위를 차지해서 영국 음악사상 최대 히트를 기록합니다. 표면적인 가수는 사형수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당하기 전까지의 그 심경을 노래한 건데 여기에는요 영국과 인도 사이에서 영원한 이방인이었고 또 이때부터 프레디 머큐리한테 양성의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처지를 빗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 이 팝송은 그냥 그대로 들어야지 네. 그걸 우리말로 해석하잖아요. 엄마, 내가 사람을 죽여서 뭐 이렇게 되는데. 예스데이 Yesterday. 어저께. 보헤미안 랩소디 정말 명곡이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We Will Rock You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인들이 응원가로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정말 유명하죠 또. 네, 보헤미안 랩소디로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평론가들로부터는 악평에 시달립니다. 라이브 공연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없는 잡탕 노래다 이러고 또 펑크로그라는 후배들은 라이브로 재현 안 되는 노래가 이게 록음악이냐 하면서 또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퀸이 이를 갈고 만든 노래가 그 유명한 We Will Rock You입니다. 야.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쿵쿵 딱. 쿵쿵 딱. 자, 이 노래요. 자,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마침 그때 퀸 음악을 비판했던 매체가 뉴스 오브 더 월드였는데 이 매체 이름을 앨범의 표지 제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손뼉, 발울림, 목소리만으로 시작하는 이 단순한 노래를 1번에 배치를 합니다. 자, 펑크록 좀 한다는 후배들. 평소 이 퀸을 비판했던 그 평론가들에게 네. 우리도 맘만 먹으면 이렇게 단순한 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 방 날리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죠. 아, 뭐 이렇게 곡으로 그냥 보여주니까 네. 뭐 후배들이나 평론가나 할 말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정말 히트곡이 많은데 저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한 16분 가량을 마지막 공연 그냥 라이브 보여주잖아요. 네. 아, 저는 그 장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네,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실제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13일 아프리카 기아를 돕기 위한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퀸이 제2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하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릴레이 공연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실황 중계를 했는데 무려 100개 나라에서 15억 명의 시청자가 이 중계를 15억 봤습니다. 네, 특히 퀸의 무대가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18분간 프레디 머큐리의 폭발적인 라이브로 채운 이 무대, 퀸의 명곡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시작해서 We Are the Champion으로 마무리한 그야말로 세계를 위한 무대였어요. 뒤에 엘튼 존이 이런 말을 하죠. 퀸이 그들이 쇼를 훔쳤다. 아, 저는 이제 영화 보면은 지금도 이게 막 보면 소름이 네. 막 돋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무대고 노래가 네. 좋은데 참 안타깝게도 계속 저런 무대를 보면 좋을 텐데 갑자기 또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1991년 11월 달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고 한 이런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요. 그러면서 세계 모든 이들에게 에이즈와의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뒤에 자신의 집에서 세상을 떠나요. 이때 나이가 불과 45살이었습니다. 근데 프레드 머큐리의 무덤을 지금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네, 몰라요? 무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유언 때문이었어요. 첫사랑이자 오랜 친구였던 메리 오스틴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유골이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 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모르고 있다가 2012년에 한번 그 소동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묘지에 파로크 불사라라는 사람의 묘비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이 프레디 머큐리의 본명이었어요. 네네. 묘비에 적혀 있는 출생일 사망일이 프레디 머큐리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묘비가 다시 사라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또 그래요. 모르게 됐습니다. 자, 영화처럼 살아갔어요. 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네. 프레디 머큐리는 노래를 남겼다. 아, 좋네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들어갑니다. 1983년 7월 10일로 갑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 우리 정부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날입니다.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커진 이유는 1983년 6월 30일 시작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특별 생방송 때문이었는데요. 이때부터 138일 동안 방송이 되면서 이산가족 53,536건을 소개했고 이 중에 1,189건의 이산가족을 상봉시키는 대단한 성과를 거둡니다. 네, 당시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네. 전파를 타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TV 앞에 모여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냥 만나서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울음이 확 터졌으니까요. 그렇죠. 이 방송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1980년대 초에 이산가족 수는 경찰 추산 1,05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네. 게다가 신문, TV, 라디오, 전화 같은 이런 매체도 그렇게 미약해서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전쟁 거치고 하면서 이산가족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KBS에서 생방송으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게 해보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에 역사적인 첫 방송이 나가게 된 겁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네, 이산가족들이 자기의 그 신상 명세를 적은 이 팻말을 들고
공개홀에 서 있어요. 그러면 아나운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걸 읽어줍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으로 그걸 본 사람 중에 나하고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와서 공개홀에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자, 그 감동적인 모습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는 고아원에 갖다 놓고 내 동생은 이발소에 그 양자로 보낸다고 글리 갔는데 아버님과 아드님이 만나셨어요. 네, 손녀가 옆에서 할아버지 울고 계세요, 지금. 그 전에 여기 저거 다쳐서 흠집이 있었는데 아빠 이름이 뭐인데? 박현택이요. 박현택이. 동상 이름은? 박성길이요. 아유, 안 돼. 아이고,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서로에게 접근하는 그 한마디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이게 맞아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그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 그 귀 뒤에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싹 보여줄 점 나올 때 그 느낌은요. 저게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저러니까 TV 아예 꺼버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뭐 정말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그래서 지금 뭐 철규 씨도 살짝 눈물을 훔쳤는데 그러니까 지금 봐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방송 후에 이산가족들의 신청이 엄청 났었죠. 네,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신청이 폭주해서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자 이제는 이 신청을 못 하게 되니까 직접 자기가 써서 벽보를 붙였어요. KBS 이 본관 건물 벽과 기둥에 빼곡하게 이 벽보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일 이산 가족들이 방송국 앞으로 몰려들었고요. 방송국 앞이 네모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7월 10일 날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전환하게 된 거죠. 8월 5일 현재 그 산업은행 부지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었고요. 이 광장은 방송이 종료된 뒤에도 1년간 더 유지가 됐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특별 생방송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이라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편성을 하게 됐다 그래요. 네, 맞아요. 이 방송도 6.25 특집으로 6월 30일 날 한 번 방송하려고 한 건데 이산 가족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니까 방송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138일 동안 이어져요. 그 당시 기억하세요? 자정이 되면은 TV에서 애국가 나오면서 방송이 종료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긴급 편성을 해서 새벽까지 방송이 계속됐습니다. 하루에 8시간, 11시간, 10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방송을 했는데 나중에는 무려 16시간 방송한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날은 방송진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대로 화장실에 가고 링거 맞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무려 최고 78%까지 이런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전 국민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와, 78%. 그 저기 영화 국제시장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방송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 파장이 확대됐냐면 이산가족 방송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되고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녹화 원본 비디오 테이프 463개, 담당 프로듀서의 업무 수첩, 이산 가족들의 이 방송 신청서, 일일 방송 진행표, 기념 음반 사진 총 2522건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요즘은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다루고 있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가족들이 못 보고 산다는 거는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9년 7월 16일로 갑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99년 7월 16일은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도망자, 무려 907일 동안 4만 킬로미터를 도망다닌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검거된 날입니다. 아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탈옥수고요. 이 신창원 때문에 경찰도 여러 명 못 벗었죠. 그 정도였고.
근데 이게 진짜 잡힐 듯 말 듯 했는데 결국은 잡혔단 말이죠. 그렇죠. 신창원 하면 근데 그 탈옥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세서 사람들이 신창원을 탈옥수로만 기억을 하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탈옥수 이전의 범죄자죠. 네. 그렇죠. 네, 신창원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가난 때문에 무시당했는데 신창원의 회고에 따르면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 신창원의 회고에 따른 겁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돈 안 가져왔으면 학교 오지 말고 꺼져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폭언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났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수박, 닭 이런 거 훔치는 좀도둑이었어요. 이런 걸 하다가 14살 때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아버지가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소년원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소년원에 가게 됐고 이러면서 조금씩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네, 아버지가 있었지만 신창원의 인생에 뭔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소년원에 가면서 뭔가 반성을 한다기보다 점차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을 증명을 한 거예요. 1989년에 고향 선후배 4명과 강도질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한 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당들은 전부 잡혔는데 이때 신창원은 총상을 입었는데도 도망을 가요. 이때부터 어떤 도주의 일가견을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다 반년 만에 체포가 돼서 강도, 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치밀하게 탈옥을 계획해요. 아니 근데 무기징역 쓰면은 이 감시가 엄청나게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죠. 어떻게 그 감시를 피해가지고 탈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1989년에 수감이 됐는데 8년 뒤인 1997년에 부산교도소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탈출로로 선택한 방법은 가로 32cm, 세로 28cm의 감방 화장실 환풍구예요. 여기로 몸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몸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장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말 최소한의 단백질만 먹으면서 체중을 줄입니다. 3개월 동안 80kg이었던 체중을 60kg으로 야. 줄여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조 구멍으로 들어가야 네. 되니까요. 교도소에 있는 목공 작업소에서 가져온 실톱으로 매일 교회 방송이 나오는 시간에 그 소리가 안 나니까요. 몰래 쇠창살을 끊습니다. 아니 근데 교도소라는 건 뭐 감방은 나올 수 있다 쳐도 담장 높이가 상당하잖아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네, 이 담을 뛰어넘지 않고 바닥을 뚫고 가는데요. 그 당시 교도소에 교회 건물을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자동 경보 장치가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쇠창살 뜯어낸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땅을 파서 공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사장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재들이 쌓여 있었을 테니까 이거를 사다리처럼 대가지고 담을 넘어요. 그리고 500m 떨어진 화훼 농가로 가서 옷, 자전거 이런 걸 훔친 다음에 멀리 가죠.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서울로 잠입해서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로 2년 반 동안 도피하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대담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립니다. 신창원을 잡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 병력이 무려 97만 명이에요. 단일범에 대한 현상금으로는 최다 5,5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고요. 그 당시에.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해도 5,823건, 경찰과 실제 대치 상황을 벌인 것만 해도 6차례입니다. 신 씨를 놓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무려 57명의 경찰관이 파면되거나 징계를 당했습니다. 정말 시대의 탈옥수로 각종 기록을 써 내려갔는데 신창원이 이렇게 2년 반 동안 도피 행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창원의 여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잖아요. 네, 조력자가 있었어요. 도피 생활 중에 만난 여성이 최소 12명입니다. 탈옥한 지 열흘째가 되던 날 천안의 한 다방이 나타나서 첫 번째 애인을 만들어요. 다방 종업원 전 씨를 애인으로 만드는데 이 전 씨는 나중에 이 다정했던 신창원에게 마음이 열렸고 이 탈옥수라는 말을 듣고도 동거까지 하면서 도피 행각을 놓았습니다. 낮에는 신혼부부로 행세하고 밤에는 고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둑질하는 주경야 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으면 얼굴도 계속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잡힐 위기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잡힐 위기,
잡을 기회 이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기회는요. 탈옥 9달 뒤에 어떤 경찰서 조사계에 근무 중이던 장경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보가 와요. 세차장 손님이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조폭인 줄 알고 조사했는데 이게 신창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경장이 단독 행동을 했습니다. 아. 조사계에서 이제 형사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동생들을 모아서 신창원 집을 덮쳤는데 마침 신창원이 도둑질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였어요. 거기서 잠복을 하다가 새벽 5시에 들어오는 신창원을 만나서 격투를 벌이고 가스총을 쏴서 명중까지 시켰는데 신창원이 그대로 달아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독 행동을 하면서 첫 번째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놓쳐버렸고 네. 이후에는 어떻게 또 긴 시간 동안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도망자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게 여기 다 나와요. 유도 2단, 태권도 4단 경찰과 15분간 격투를 했는데도 안 잡혀요. 달리기가 빠르고 지형짐을 잘 이용하고 생활력이 좋아서 낮에는 공원에서 낙엽을 덮고 잠을 자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려고 운동을 하고 부러진 뼈를 자기가 스스로 맞추고 후력이 심할 때는 쥐를 잡아먹고 숨어있고 훔친 도피 자금이 10억 원이나 됐어요. 다방 종업원들에게 현금 따발을 보여주면서 동거를 제안하고 사는 곳은 언제나 도피가 쉬운 2층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언제나 퇴로를 찾아보고 창가 자리에 앉고 외출할 땐 반드시 가발 이런 걸로 변장을 하고 그야말로 도피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영화네, 영화. 네. 근데 이렇게 철저했던 신창원의 도피 행각도 결국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잡히죠. 네, 우연히 가스레인지 수리 기사가 제보를 합니다. 7월 16일 날 한 아파트로 출장을 갔는데 집안에 한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있고 의뢰인 여자하고 부부 같은데 결혼 사진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집안에는 운동기구만 가득하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와서 경비실에 알아봤더니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창원이다 해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한번 은신처 덮치고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아주 꼼꼼하게 호위를 하죠. 검거 당시 뉴스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그동안 숱한 화제를 뿌렸던 탈옥수 신창원은 오늘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신창원이 붙잡힌 것은 오늘 오후 5시 20분 전남 순천 금당지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입니다. 신창원은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한 전기수리공 김모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신창원은 수배자답지 않게 말끔한 모습이었으며 신창원 특유의 사슴 문신도 확인됐습니다. 또 집안에서는 만원권 지폐가 가득 든 골프 가방 3개와 그동안의 경위 등을 적은 일기장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신창원은 경찰에 연행돼서도 마치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시종, 침착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 당시 검거됐을 때 입었던 티셔츠. 글쎄 말이에요. 저 무지개. 제가 저 티셔츠. 99년도 M본부에 개그맨 시험 치러 갔는데 네. 저거 입고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저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네. 저 네. 티셔츠가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죠.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말하자면 짝퉁이었는데 신창원 티셔츠라고 불리면서 전국적으로 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인터넷 팬카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신창원 신드롬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창원이 스스로 옥중 편지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의적이 아니다. 그저 죽어마땅한 죄인일 뿐이다. 10대들이 나를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이 나처럼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심정을 밝혔습니다. 자, 다시 잡힌 신창원 무기징역 더하기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의 역사학자 이익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바빠. 네. 며칠 전에 초복이었어요. 네. 초복날 뭐 드셨어요? 역시 삼계탕이죠. 삼계탕 먹었죠. 다 삼계탕 드셨죠? 네. 아유, 제가 초복날은 삼계탕 드실 줄 알았어요. 네. 이번에 중복날은 바다의 보양식 어떠신가요? 아, 좋죠. 너무 좋죠. 좋죠. 네. 바다의 보양식이야말로 정말 우리 몸에 아주 잘 맞아서 정말 기력도 회복시키고 아주 좋은 게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다 색깔 입었잖아요. 진짜.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조피볼락이라고 아세요? 네? 조피볼락. 그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우럭의 원 이름이 바로 조피볼락이라고 합니다. 예, 정식 명칭이 바로 조피볼락인데요. 이 우럭은 광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정말 횟감, 국민 횟감으로 차지하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 우럭을요,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중복을 맞이해서는 이 우럭 가지고 정말 맛있는 탕과 찜을 잡수시면 약간 기력이 없다, 아우 입이 좀 심심하다, 그다음에 입맛이 없다 이럴 때 굉장히 입맛을 살려줄 수 있는 생선이 바로 우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방건조 생선으로 만든 방건조 우럭으로 만든 아주 맛있는 탕과 찜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예, 맛있겠다. 네. 어떤 음식이냐 하면은요, 방건조 우럭으로, 우리가 방건조 우럭이 좀 손질이 힘들다 말씀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반건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반건조 상태에서 다 냉동을 시켜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질이 쉬울 뿐만 아니라 반건조기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식감도 좋고, 그다음에 끓였을 때 국물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방건조 우럭을 젓국으로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탕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살집이 굉장히 도톰하고 우럭이 방건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린 맛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찜을 해서 우리가 아주 맛있는 미나리랑 한번 무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럭 미나리 찜, 우럭찜 미나리 무침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럭 요리 한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살짝 해봤는데 우럭이 타우린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간 기능에도 좋고 해독 작용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 몸의 물질 대사, 호르몬 대사에 도움을 주고요. 네. 특히나 또 우리 몸에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협심증이나 심혈관 질환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건강에도 좋은 우럭 요리. 박사님인 줄 알았어요. 식품이에요, 박사님. 공부 엄청 하셨어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럭을 먼저 손질을 할 건데요. 우럭을 방건조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 놓으면 딱 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옆쪽에 있는 지느러미,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지느러미 이런 것들 다 떼어내고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거 가지고 제가 지금 탕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손질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요걸 좀 잘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우럭의 이 머리는요, 사실 대가리라고 해야 맞는데 그냥 방송에서 제가 머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우럭의 머리는요, 특별히 국물이 굉장히 진하게 많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꼭 탕을 끓이거나 찌개를 하거나 할 때 우럭의 이 머리를 잊지 마시고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주세요. 네. 아, 이게 쉽지 않죠? 네. 뼈가 있어요. 반건조가 돼 있어가지고 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자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토막을 내요. 이렇게. 네. 아, 손질이 이렇게 다 돼서 자르기만 그쵸? 하면 되니까. 자르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건 굉장히 저도 할 수 편하게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대신에 잘 드는 칼을 준비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 대가리는 저는 사실은 요 머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국물 내고 요거 이렇게 뼈 발라 먹어요. 그래서 요 같이 준비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넣고 요것도 이제 밑간을 한번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밑간을 해야 되면 사실 여기 방건조는 밑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비린 맛이 덜하긴 하지만 요게 탕에 들어갔을 때는 국물을 빼먹기 때문에 요 맛술을요 이렇게 넣어서 밑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칠맛을 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으로 이렇게 넣고 밑간을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한 밑간을 해서 어느 정도 넣느냐,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두면 괜찮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잠깐 조기 좀 갔다 올까요? 네. 물을 조금 넣고 올게요. 네. 이 그냥 탕 끓이는 것 밑간을 하면은 먹을 때 다 간이 돼가지고 그렇죠. 좋긴 해요. 훨씬 맛있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우럭을 탕으로 끓일 때는 가장 넣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요 무예요. 무. 그렇죠. 시원한 맛. 시원한 맛을 무를 맛도 좀 하는데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름철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가 사실 살짝 단맛이 좀 덜해요. 그렇죠. 그래도 무를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서 넣어주세요. 그러세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단맛이 덜하니 무를 요것만 하면은 단맛이 덜하니까 조금 단맛을 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넣습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요 무말랭이에요. 무말랭이 또 넣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작년 겨울에 굉장히 달달한 무를 제가 직접 말려놓은 거예요. 겨울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국물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네. 요걸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냄비에다가 여름에 이제 묵국 끓이거나 할 때는 겨울에는 무말랭이 넣으면 진짜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단맛이 확 올라오겠네요. 맞아요. 정말. 무말랭이가 감칠맛까지 또 내준다 그러죠. 맞아요. 이게 또 그냥 무랑 좀 다르다 그러대요. 그래서 일단 무말랭이는 요거는 물에다가 한번 슬쩍만 헹군 다음에 그대로 그냥 놓으시면은요 자체적으로 수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 네. 요거 버릴 필요 없이 같이 먹으면 더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말랭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 이제 넣어야 되겠죠. 무 네. 넣고요. 그리고 단맛 나는 채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양파잖아요. 양파도 썰어서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 애호박도 단맛이 많이 그렇죠. 나던데 많이 나요. 여기다 넣는 건 좀 그런가요? 아니, 애호박 넣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애호박도. 만약에 집에 애호박이 좀 넉넉하게 있다 그러면 등성등성 썰어서 큼직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대파도 조금 단맛이 나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이제 국물을 부어야 되는데 어떤 국물을 붓느냐? 제가 생선에는 다시마 우린물보다 좋은 게 있어요. 쌀뜨물. 바로 쌀뜨물을 부으면 아무래도 맑은 국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국물이 잘 우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맑은 국물 또 부어주세요. 그건 한 세 번째 정도 물로 그렇죠. 하는 게 좋은 세 번째 쌀뜨물로 하시면 가장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30분 동안 제가 재워놨던 우럭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요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근데 네. 여기 지금 맛술하고 국간장을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털어서 넣으시는 게 더 좋아요. 왜 털어 너무 많이 이제 간이 들어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국물이 탁해지겠죠. 아. 자, 그래서 털어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끓일 거예요. 네. 자, 이제 요것만 이제 끓이는데 우리가 이때 이걸 넣어야 돼요. 뭘 넣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 뭔지 아세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마늘 이거 네. 그게 왠지 다진 색다르지 마늘을 않을까? 이렇게 올려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맑은 탕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맛을 끌어내거든요. 그리고 비린 맛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생강을 생강. 조금 다진 생강도 넣어주시는데 다진 생강은 아주 4분의 1 작은 술 약간만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다진 생강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쓴맛이 많이 우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요것만 넣으세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바글바글 끓어요. 자, 근데 바글바글 끓이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간 맞춤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간 맞춤을 하냐면 우리가 서산이나 태안반도 이쪽에 가면은 우럭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방건조 우럭 가지고 국찌개 끓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럭젓국이라고 드셔보셨어요? 처음이에요. 못 들어본 게 많네요 오늘. 그래요? 네. 우럭젓국은 뭐냐 하면 바로 새우젓으로 간 맞춤을 하는 젓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맑은 국물만 빼기 때문에 보통 서해안 쪽에서 이렇게 젓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젓국은 향토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방건조 우럭이 조금 많이 나는 남해나 서해 쪽에 있는 방건조 우럭 가지고 이렇게 젓국을 하면 굉장히 젓국에서 나오는 그 얕은 맛이 있어서 우럭에서는 국물이 많이 빠지고 요
젓국 때문에 굉장히 간 맞춤이 잘 돼요. 그래서 꼭 요걸 준비하셔야 돼요. 새우젓으로 그래서 새우젓을 요따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국물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네. 맛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끓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안 내면 섭섭하잖아요. 네. 자, 문을 열고 이 뚜껑을 열고 끓여야 될까요? 닫고 끓여야 될까요? 아, 이건 자, 예인 씨 한번 갑시다. 늘 예인. 난제예요. 일단 처음에는 열어서 열어서. 그 비린 향을 한번 날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닫아서 끓이는 네. 게 아닐까. 오늘 100점. 오. 이게 생선 요리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끓일 때 올라오는 맛, 잡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날려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센 불에서 5분을 끓여주시고 센 불에 이제 끓고 났다 이러면 뚜껑을 덮어서 30분 정도를 푹 끓이면 바로 이렇게 보약 같은 아니, 국물이 나옵니다. 그래 저기 뽀얗더라고. 사골국 뽀얗죠? 같아요. 사골국 와. 같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네. 엄청 뽀얗죠? 네. 요게 바로 이 맑은 국이에요. 어머나. 저기 강원도에 가면 우럭가지고 미역국을 끓이는데 그렇죠. 저렇게 굉장히 뽀얗더라고. 뽀얗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살집은 어떤가 좀 볼까요? 살집 보세요. 네. 그 모양이 그냥 탱글하니 탱글하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이제부터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넣냐 하면 바로 이 두부예요. 두부. 이 두부를 넣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조금 내주시고요. 네. 이렇게 두부가 들어가고. 두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요거 약간 붉은 색깔 내는 고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홍고추랑 홍고추. 그다음에 요건 청양고추거든요. 그래야 약간 좀 칼칼하잖아요. 요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파를 아까 넣었지만 이렇게 약간 국물에 같이 떠먹게 이렇게 비린 맛도 없도록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뭘로 간했죠? 젓국으로 간했죠. 네. 새우젓만. 그랬으면 새우젓이 간이 맞춘지 안 맞춘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써서 간을 못 보니까 우리 네. 철규 씨가 네네. 요 간을 한번 봐주실래요? 네. 자, 어때요?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쵸?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뭘 넣느냐? 바로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일 작은 술 정도만 넣으시면 딱 맞아요. 일 작은 술. 마무리할 때 이제 네. 소금. 왜냐하면 이게 맑은 젓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장을 넣게 되면 탁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우젓으로 감칠맛은 살렸으니까 소금으로 마지막 간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뭘 해서 드리냐 하면 이게 쑥갓이에요. 야, 쑥갓을 마지막에 탁탁 올려서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떠볼까요? 아, 쑥갓은 넣어서 끓이는 게 아니라 쑥갓은 마지막에 올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두부 올려서. 한 모랑 아까 들어갔던 무하고 네. 이렇게 해서 국물하고 이렇게 잡수시는 거예요. 아, 이 국물이 아주 좋겠는데. 그렇죠? 아주 보약이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쑥갓을 이렇게 아. 올려요. 쑥갓이 향. 이렇게 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네. 자, 요거 좀 네, 가져가 네. 주세요. 아, 정말 이 향이 벌써 이 스튜디오에 네. 진동하잖아요. 자. 자, 이거 아주 보양식입니다. 네. 아우 좋아. 좋죠. 향 너무 좋죠. 이렇게. 네. 아, 이제 제게 오네요. 향을 한번. 어이구 좋다. 응? 이 어쩜 깊은 이렇게 향이- 구수하면서. 그렇죠? 네. 이게 젓국으로 끓였기 때문에 훨씬 더 구수해요. 어우 혈기 구수해. 그래서 잡숴 보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선국이 비린 향이 하나도 없죠? 당연히 제가 끓였는데 없어야 어디 맞아요. 이렇게 정말 조금도 정말 비리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죠? 전혀 안 들죠. 황태국 같기도 하고. 이 방건조로 아, 괜찮다. 이 맛이. 그쵸. 네. 아우, 살집이 탱글탱글하네요. 네, 굉장히 탱글탱글하면서 그 우럭 자체의 단맛이 많이 있어요, 살집에. 그래서 잡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국물 그죠. 맛이에요. 그렇죠. 와. 뜨거운
해장국을 먹으면서 우리 늘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자, 괜찮으세요? 어제 술 드신 분들은 그냥 해장이네. 자, 그랬으면 그 잡수시는 동안에 네. 저희는 다음 메뉴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뭐냐면요. 우럭 살집이 어때요?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럭 살집이 깊은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우럭을 찜을 해서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는데, 자, 이제 손질을 다 했어요. 뒤에 지느러미도 다 떼었고요. 꼬리 쪽도 다 떼었고 깨끗하게 씻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럭 머리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넓은 접시나 트레이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네.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왜냐? 요거를요 밑간을 하고 난 다음에 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밑간은 어떤 걸로 하느냐? 저는 생선찜 할 때 꼭 요렇게 합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네.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 한 큰술 하고요. 네. 진간장 한 큰술이에요. 같이 쓰시는구나. 네. 진간장은 풍미를 나타내고요. 국간장은 감칠맛을 주고요. 들기름으로 한번 이렇게 코팅을 하잖아요. 만질만질하면서 살집이 굉장히 달달해집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국간장 먼저 이렇게 발라주세요. 아,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기름을 먼저 바르잖아요. 그러면 기름 코팅이 돼갖고 간장 간이 안 스며들니까. 스며들질 않아요. 어. 아셨죠? 그리고 진간장을 먼저 발라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국간장, 진간장. 국간장, 진간장의 순서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요거요? 네네. 제 마음이에요. 네, 아, 그거는 마음이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래까지 이렇게 네. 적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예요. 들기름. 코팅 작업. 코팅. 들기름 코팅. 이렇게 해서 찜 해가지고 살 쪽쪽 찢어서 드시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벌써 맛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로 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김이 막 팔팔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낼게요. 껍질이 아래로 갈까요? 껍질이 위로 갈까요? 이거는 철규 씨가 한번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장현 씨한테 두 번째 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껍질이 아래로 가지. 네, 아래로요? 맞습니다. 어머. 네.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쪄집니다. 이렇게. 혹시 양념이 빠질까 봐 그런가요? 아, 양념이 빠질까가 아니라 살집이 아래로 가면 수분에 의해서 살집이 풀어지죠. 그래서 이게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남아있는 간장은 이렇게 한 번 더 끼얹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저렇게 쪘어요. 그쵸? 제가 네. 지금 생방송이라 저거 불과 한 20분이면 다 쪄지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미리 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차게 식혔어요. 네. 식혔더니 살집이 어쩜 이렇게 통통하고 이게 맛있는지 몰라요.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네, 좋죠. 요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네네. 요거 뭐 어떻게? 예인 씨 입으로 입에다 넣어요. 어머. 살집이니까. 어. 어때요? 맛있죠? 이게 풀어지지도 않고요. 그쵸? 되게 단단하면서 어. 간도 쏙 배어 있어요. 그쵸? 아까 제가 들기름, 그 다음에 간장? 예, 간장 네. 2개, 간장 2가지. 거기 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집만 이렇게 다 뜯어주세요. 저거를 손으로 뜯으니까 또 그 느낌이 또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가시를 미리 다 이렇게 바르면서 하니까 네. 우리가 이따가 무침할 때 가시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아. 그렇죠? 이렇게 다 살집을. 제가 집 같으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발라서 입으로 먹을 발라서 텐데. 먹을 텐데 네네. 집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을 준비를 했어요. 네. 아, 요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네. 야. 자, 살집을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많이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채소는 향채소이기 때문에 바로 미나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미나리만 써서 제가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약간 찜 이런 쪽에는 미나리가 참 잘 어울려요. 잘 맞아요. 어울리죠. 아주 잘 어울리죠. 근데 미나리도 그냥 잎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딱 줄기만 이렇게 씁니다. 줄기만. 줄기만. 이렇게 써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양념에 묻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너무 쉬워요. 어떤 양념이냐? 요거 매콤하게 청양고추나 청양고추 또는 풋고추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고추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참기름.
그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무침이니까 약간 달달하면 좋겠죠. 물엿. 그래서 올리고당이나 물엿 조금 준비하세요. 요걸 이제 잘 섞어요. 아까 간은 미리 했으니까 여기에는 간이 안 들어가요. 요것만.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미나리를 이렇게 줄기만 한 거를 이렇게 올려요. 아, 그 양념에다가. 아, 네. 기름에 묻히네요. 그리고 아까 살집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살집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버물버물 버무려요. 아. 요거를 힘을 다 빼고 버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너무 살살살 시선살이. 버무려. 부러질까 봐. 살살살 이렇게.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근데 부서지면 부서지는 대로 맛있어요. 이것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에다가 우리가 뭘 넣냐면 쪽파. 아우, 쪽파. 쪽파. 그다음에 특별히 고춧가루 안 들어가니까 실고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아, 실고추. 우리가 실고추 넣으면 약간 음식에 품위가 좀 있어 보여요. 네. 네네. 그리고 깻가루 넣어주세요. 끝. 맛있겠다. 아, 끝났어요? 이제 버무리면 돼요. 끝났어요. 요거요 잡수시면 어떻게 생선살을 이렇게 드시지?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좀 담아 드릴게요. 네. 아니 벌써 막 이 참기름 향과 아까 그 들기름 향과 맛있는 향은 지금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와, 자, 철규씨 요거요. 네네. 기대됩니다. 어머, 향, 어머. 향 너무 좋죠. 드셔보세요. 야 미치겠다. 이거 맛있겠다. 자, 잡숴 보세요. 요거 잡숴 보시면 앞으로 우럭은 무조건 찜해서 요렇게 미나리랑 미나리랑 묻혀야 같이 되겠다 먹어야 하실 되잖아요. 거예요. 오. 미나리랑 같이. 아, 이거 특이한 맛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얕은 맛이 있죠? 야, 이거 처음 먹어봐가지고요. 처음 드셨어요? 미나리가 어쩌면 잘 어울려. 아, 궁합이 굉장히 잘 맞잖아요. 네. 와우. 전 가끔 가다가 방건조 우럭을 사면 네. 꼭 요렇게 살집을 뜯어서 미나리랑 같이 무쳐 먹거든요. 아, 이 우럭살이 단단해서 담백하거든요. 그렇죠. 담백하게 씹히다가 미나리가 이렇게 톡톡 입에서 터지잖아요. 퍼지면서 네. 향이 입에 감싸면서 이 맛이 그 담백함과 향긋함. 향긋함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맞습니다. 야, 이거 뭐. 그리고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부드럽고 아삭아삭하고. 그래서 탕국물 굉장히 뜨겁게 잡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럭살하고 미나리 무침 같이 잡숴주시면 아주 금상첨화 바다 보양식 한 끼가 만들어집니다. 야, 이거 아주 별미인데요. 그렇죠? 야, 이 물엿이 살짝 들어간 살짝 올라오는 단맛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 입에서 이 조화로움이 바다를 먹은 것 같다가도 들판을 뛰노는 것 같다가도 너무 어우러짐이 좋은데요. 우리 중복되는 바다 보양식 좀 드셔주셔야 되겠죠? 네, 계속 입으로 가는 맛이에요, 그냥. 막. 야, 자, 너무 맛있습니다. 레시피 보겠습니다. 기력 없고 무더운 여름,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 우럭. 오늘의 음식은 반건조 우럭 맑은탕 그리고 우럭찜 미나리 무침입니다. 먼저 반건조 우럭은 씻어서 사방 5cm 크기로 토막내고요. 무는 사방 5cm 크기, 1cm 두께로 썰고 무말랭이는 재빨리 씻어 건집니다. 손질한 우럭에 맛술과 국간장을 뿌려서 30분 정도 밑간합니다. 냄비에 무말랭이 한 줌을 깔고 무, 양파, 대파를 올린 후 쌀뜨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여기에 우럭과 마늘, 생강을 넣고 뚜껑을 열어 센 불에서 5분 끓이고요.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서 30분 끓입니다. 무와 우럭이 익으면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고 두부와 청양고추, 붉은 고추를 얹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와 쑥갓을 넣어주면 반건조 우럭 맑은탕 완성입니다. 이제 우럭찜 미나리 무침도 만들어 볼까요? 반건조 우럭은 씻어서 물기를 닦고 들기름과 진간장을 고루 바르고요. 김이 오른 찜기에 반건조 우럭을 넣고 10분간 쪄줍니다. 찐 우럭을 쟁반에 넣고 차게 식힌 다음 우럭 살만 찢어서 고르고요. 굵게 다진 고추, 마늘, 참기름, 깻가루, 올리고당을 잘 섞어주세요. 양념장에 우럭살과 미나리를 버무려 그릇에 담고 쪽파를 뿌려주면 우럭찜 미나리 무침 완성입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우럭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야, 맛있게 먹는 요리들입니다. 네. 진짜 저 국물하고
저 무침하고는 미나리 무침. 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궁합이 굉장히 잘 기가 맞습니다. 막혀요. 네. 아, 보양식이고요. 이 향긋함이 아직도 가시질 않아요. 바다의 보양식. 네. 다음 주는요. 다음 주에는요. 오늘 미나리 향 때문에 너무 행복하셨죠? 네. 다음 주에는 깻잎 향 때문에 정말 기쁨을 어머나. 맛보실 겁니다. 깻잎 요리 갑니다. 네. 깻잎.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주변 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일주일 내내 비 이야기밖에 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